뭐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침몰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돌이키기에는 택도 없는 거죠. 그만큼 반등의 타이밍이 훨씬 더 저는 빠르게 올 거라. 거기에 이런 까지 있습니다. 정말로 저라면 저는 그때 들어갈 거예요. 결정판은 뭐냐?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2023년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하락장이 언제까지냐라고 네. 했었는데 그럼 네. 반등은 25년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빨라도 24년 하반기. 빨라도. 오르는 타이밍. 예, 그러니까 바닥을 찍는 타이밍. 사도 되는 타이밍. 아마도 25년 정도 될 거라고. 25년 어느 지금. 근데 24년 말을 바닥으로 생각하시는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빠른 하락? 네, 빠른. 그리고 내년은 하락이 더 가팔릴 거예요. 올해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매우 급속도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의 타이밍이 훨씬 더 저는 빠르게 올 거다. 그럼 하락장에서 완전 전환, 추세 전환인가요? 이 반등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인지? 맞아요. 상승으로 전환이죠.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 네. 다른 분들은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건 지금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건 현재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든 미래 데이터는 계속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과연 진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리와 연관이 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것도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 인플레이션 진정이 우려가 되고 또 경제 위기 침체까지 또 잘 낮췄어요. 그러면 또 반등의 시기가 또 빨리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만큼 또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싸. 네. 그러면 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고 저희가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거품이 매우 빠르게 빠지고 있고 내년 23년엔 IMF 이후로 최악의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품은 더 빠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 그리고 내년 말이든 내후년이든 저는 정부가 강력한 어떤 부양 정책을 저는 꺼낼 거라고 보고 그러면 다시 시장은 또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24년 말이 말이나 되겠고 25년 어느 즈음. 네, 그 저점을 찍은 후에 이제 반등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저점에서 네. 잡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유주택자분들은 반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네, 좋겠고요. 맞습니다. 네. 정부 정책 얘기도 그러면 바로 할 건데요.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금리 인상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물가를 잡는다고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했는데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네. 일부 뭐 월가에서는 뭐 내년에 금리 하반기쯤에는 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네. 우리나라 뭐 주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금리 인상을 멈추기만 해도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네. 기준금리를 바로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바로 충격이 오나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우리 실생활까지 오려면 시차가 좀 걸립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했던 금리 인상이 실생활에 이게 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 가지고는 다시 뭔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좋게 만든다? 저는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바닥은 언제냐면 네.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를 이렇게 쫙 낮출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바닥을 찍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진짜 타이밍이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는 요 중간,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나 한 1년 정도 계속 내릴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고 나서 금리 인하 사이클 중반부를 넘어선 이 시기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급매나 주식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금리를 내리는 초입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바로 살아나기는 힘들다 네. 뭐 이런 얘기일 거고요. 시장 예상보다 조금 강하게 나온 정책이 있었어요. 내년 네. 경제 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는데 네. 핵심은 이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 삼겠다. 네.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인하해주고 뭐 주담대까지도 규제 지역에서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 주택 시장이 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일지 않을까. 예, 이것 때문에 주택시장의 거래가 조금은 활발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침몰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돌이키기에는
택도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주담대를 먼저 풀어줘도 DSR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사람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풀어줘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취득세도 좀 깎아주긴 했지만 그 정도 깎아주는 걸로는 제가 보기엔 들어갈 사람 없어요. 일단 저부터도 안 들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그 거래 이 정도는 나서기 힘들다. 그러면은 좀 더 규제 완화가 나타나야 거래 주체로 나타날 맞습니다. 등장할 거라고 이것도 생각하시나요? 훨씬 더 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완화 정책을 하나씩 푸는데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해도 올라가는 부동산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아무리 규제 완화 정책을 해도 계속 떨어집니다. 결정판이 나타나야 돼요. 결정판. 결정판은 어디까지? 결정판은 뭐냐? 결정판은 한시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미분양이 쌓입니다. 자, 미분양이 쌓이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되죠? 힘들어지죠. 너무 힘들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 힘들어진 걸 넘어서 기업이 그런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게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빨리 미분양을 해소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냈을까요? 그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했었어요. 네, 2012년 부동산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분양 주택을 한 채를 취득하든 여러 채를 취득하든 뭐 해준다?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 해준다. 이거를 제가 실제 미분양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근데 제가 앞서 좀 궁금한 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시장을 한 채 앞에 내다보기는 어렵지만 뭐 양도세라는 게 차익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는데 차익이 기대가 안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도 크게 움직일 만한 요인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또 당연히 할인 분양도 들어가면서 양도세를 아예 비과세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러면 무릎에서 사도 괜찮아요. 발바닥이 아니라. 왜? 이미 이제 나중에 팔 때 내가 어찌되건 양도 차이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 그래서 데이터로 보니까 뭐 한 허벅지나 무릎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한시적 비과세가 그때 나왔어. 그리고 보통은 그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강력한 이런 카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하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 그럼 그런 강력한 정책들을 펼치거든요. 자, 이때도 보세요. 미분양이 2012년 8월 달에 한 3,800채가 쌓였습니다. 서울에.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정책을 꺼내자마자 미분양 쑥 줄어들죠. 효과적인 정책이네요. 근데 또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또 쭉 줄어들죠.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샀으면 조금 더 하락은 했겠지만 결국은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때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한 정강이 정도 됐을 거거든요. 정강이. 근데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면은 바닥 찍고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한 채가 아니잖아요. 여러 채를 사도 비과세 혜택을 준대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정말로 저라면 저는 그때 들어갈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정부에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PF 보증도 해주고 부양책을 내고 있는데 이런 카드까지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 그냥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부양 정책이 나올 거예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또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이 거치질 않아요.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다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완만한 우상이 아니라 완만한 우하향 요 정도가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정책까지도 나온다면 조금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내년도 주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은 뭐... 만약에 진짜 어떤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혜택이 나온다. 저는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한 15에서 20% 떨어졌는데 내년 상반기에 또 10에서 20% 떨어졌다. 거기에 이런 세금 혜택까지 준다? 저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카드가 나와야 주택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네.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 시장 얘기를 중간에 껴서 하면은 네. 앞서서 이 하락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재건축이다라고 네. 했는데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워낙 지금 입주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전세도 많이 쌓여있고 하다 보니까 네. 신축 아파트가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좀 네. 예상과 달리 좀 흘러간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전세가 폭등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만 저는 폭등은 없다. 좋게 봐도 완만한 우상향. 크게 올라갈 일은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죠. 이걸 아무도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중반에 비율을 바꿨죠. 네. 예, 전세도 이제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도 떨어지고 또 지금은 월세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와 월세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좀 부자 돼보겠다고 영끌해서 뭐 투자했던 주식, 코인, 부동산 지금 다 자산 가격도 어떻게 돼요? 다 쓰나미처럼 다 망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도 지금 전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 한번 볼까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동안 25% 가까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주변에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그나마 좀 신축인데 얘는 10%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구축이 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 대치동도 그렇고요. 네. 이쪽 잠실도 리센츠가 지금 19.6% 네. 지금 떨어졌고요. 근데 잠실 주공 5단지는 24.5%. 네. 그래서 확실히 재건축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축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하반기 시장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 거냐라고 했는데 신축도 지금 같이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건데 재건축 아파트가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52년 차 아파트예요. 네. 1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아파트고 27.3% 떨어졌네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목동 한번 볼게요. 자, 목동 뭐 13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36년 차 아파트거든요. 얘들 지금 보니까 이게 한 달 한 달 너무 바뀌네요. 가장 최신 데이터로는 지금 6개월 만에 또 18.4%가 떨어졌네요. 네, 그럼 정리를 하면 뭐 네. 지역 따라서 사실 재건축, 신축 더 떨어지는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상보다 신축이 더 떨어지는 건 금리 인상 효과로 이제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 보니까. 근데 일부 지역이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얘기 앞에 방금 하셨는데 지금은 전세도 월세도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다.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내년에는 좀 임대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의 여파 속에 우리 2023년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전세도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한번 데이터로 한번 수급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서울의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서울의 전세 수급이 41.3밖에 안 돼요. 이때가 이제 금리 위기 때였는데 이때도 65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022년에 서울에 입주 물량 없으니까 전세에 대량 올 거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입주 물량이 없지만 전세 수급이 거의 최악입니다. 금리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만큼 지금 전세 시장은 아주 안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금리 인상의 여파 때문에 내년도 더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반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제 전세 수요도 굉장히 많은 데인데 여기도 보시면 전세가 최근 6개월 동안 42%가 떨어졌네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지금 19억에서 11억까지 8억이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40%면 이거 근데 이거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돈 내줘야 되잖아요.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반포자이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25.5%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강남 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많다고 하잖아요. 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 잔금 어떻게 치를지가 사실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검단의 일부 아파트는 30평대가 지금 전세가 2억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강남에서도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서서 사실 이전 인터뷰에서는 입주 물량으로 가지고 올해 전세 시장은 뭐 안정되거나 우상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맞아요. 이건 좀 빗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좀 빗나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제 완만한 하락이 나타났을 거고 금리 위기 이후 때처럼 그리고 당연히 수요는
매매 수요는 없으니까 전세 수요 쪽으로 갔을 거고 전세 수요로 가는데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와 더불어서 물가까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모든 자산이 다 쪼그라드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실제 자산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반론을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올해 이미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더 네. 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제가 보기엔 공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실제로 그 전세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비싸다. 아직도 비싸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혹시 주변에 좀 호주머니에 여유 좀 있으신 분들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정말. 없죠. 올라갈 때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듯이 떨어질 때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내년까지는 저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시는 분마다 사실 시각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반론도 한번 여쭤봤고요. 매번 제가 여쭤봤던 질문인데 이 무주택자, 유주택자 지금 갈림길에 놓였거든요. 먼저 무주택자분들 좀 내년에도 또 좋은 입지에 청약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잡아야 하냐 마냐 좀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내년까지는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일부 지역은 내년 말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 전국의 부동산이 같이 흔들렸거든요. 같이 안 좋았는데 지방은 2009년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지방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저는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지방, 뭐 충남, 그 다음에 전북, 경남, 경북, 충남도 좋은데 충남은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지긴 할 것 같아요. 즉 실거주 하실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되는 강력한 메리트 구간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빠르면 23년 연말에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고민이신 분들은 유주택자 분들이세요. 뭐 다주택자 분들도 있겠지만 1주택자 분들 조금 가계부채 부담이 좀 허덕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등 시점까지 일단 버텨야 할까요? 특별 보금자리론이 이제 또 내년부터 시행이 시행이 되죠. 되고 그래서 이제 최장 50년을 담보로 그래도 이제 한 4에서 5% 정도의 뭐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아 한 그 정도 금리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좀 갈아타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소비를 줄여야죠. 돈 벌고 아낄 건 아끼고 대출은 싼 걸로 갈아타시면서 버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거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대출금이 또 연체되면 또 경매에 들어오니까 그렇게도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드신 시기겠지만 최대한 좀 버티시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짐을 할까요? 두 번 다시는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또 요거 이겨내시면 또 다시 좋은 시절 오고 또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이 또 다시 좋아지기는 시기는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뭐 한 24년 연말 정도면 그래도 많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2년 정도거든요. 그럼 최대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백이 종군을 하는 마음으로 소비 줄이시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조금이라도 현금 채굴 많이 하시고 대출은 싼 걸로 갈아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가오는 또 좋은 시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기원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